네, 3시가 돼가지고 이제 좀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저는 아무래도 좀 오프라인 강의를 그래도 이제 특강 위주로 좀 간혹 가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혼자 막 떠든다는 게 이게 진짜 쉽진 않네요. 그래서 선생님들 도움이 되고 계신 거겠죠? 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이렇게 직접 뵙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시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강의도 많이 듣고 저도 옛날 생각해보면 공부할 때 보면은 선생님들 강의를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이랬던 기억이 좀 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한 몇 해 전에 그 교육청에서 일을 한 번 했었는데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수비 조정? 교수비 조정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개별 조정이라고 하나요? 교수비 개별 조정 신청서를 내시면 이제 보통 학원 가면은 저희 아이도 보면 학원 앞에 이렇게 교수비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교수비가 달라질 경우에는 뭐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런 거 검토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출을 뭐 네가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자료가 뭐 학원 운영 현황이라든지 뭐 수강료 매출 영수증 사본을 한번 봐봐. 1년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대조해봐. 수강료 확인용으로. 그리고 뭐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같은 것도 좀 받아서 한번 봐봐. 그리고 이제 뭐 재무제표 확인원 콤텍스 들어가면은 재무제표가 나오는 그런 학원 사업자들 중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재무제표라는 게 나의 이렇게 얼마 정도의 재산과 얼마 정도의 손익이 나온다. 뭐 이런 게 이제 콤텍스에 나와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네가 한번 봐줘. 그리고 하나 더가 사업장 현황 신고서 같이 검토해줘. 이런 게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개별 신고할 때. 왜냐면은 이게 뭐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라는 게 결국 포인트는 매출액을 면세 매출액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증명을 세무서에 그 이 정도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면세 매출이 일어났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줘. 약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교실당 학생 수가 어떻고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적자가 나는 내역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의 이제 교수비를 인상을 하는 걸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주고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검토를 좀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다? 그래서 제 현황 신고표가 그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셔서 중요하게 보는 거구나. 제가 그때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이제 가산세는 없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네 아까 말했던 보고 의무 불성실이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산세가 없다 보니까 살짝 놓치실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서류 제출하고 나의 매출액을 좀 증명을 해야 되고 싶고 이럴 때는 이런 서류가 또 어떻게 보면 공적인 서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을 하면 아마 대리인들을 많이 맡기실 거예요. 선생님들 강의하시기도 바쁜데 이걸 언제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알고 맡기는 거랑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이제 고용을 하더라도 내가 알고 맡기는 거랑 모르고 맡기는 거는 진짜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 회계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로직 정도만 이해하자. 이렇게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홈택스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 장짜리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서류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네이버에다가 한번 쳐보시면 서식이 나와요. 한글 파일로. 그럼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하셔가지고 세무서에서 제출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홈택스가 너무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홈택스로도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홈택스로 신고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내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로직으로 따라가지냐?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이게 홈택스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
되게 좋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홈택스가 이게 차세대로 바뀌었거든요. 이 시스템도 거의 뭐 그냥 AI입니다. AI. 그래서 이게 여담입니다만은 이 홈택스에 보통 이제 세무 신고하고 접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나의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 신고도 하고 출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소득원도 뗄 수 있고 뭐 여기서 다 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무서에 사실은 나의 이 세무 정보를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작년에 네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다. 약간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소득세를 납부를 한다거나 법인세 같은 경우를 신고를 할 경우에 미리 이런 홈택스에 신고한 세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통지서가 와요. 그래서 너 이게 작년에 이거 카드 내역 이렇게 썼더라. 근데 이 내역은 가사 비용 같아. 그리고 이 너 여기서 골프장에서 쓴 비용이 카드 내용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개인 경비인지 법인의 업무랑 관련된 건지 한번 체크해봐. 그리고 네가 작년에 부가세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골프 회원권을 샀더라. 근데 그 골프 회원권이 적대비 아니야? 이거 세법상 이거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겠는데 그 통지서가 한 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 업종에서 네가 이렇게 쓰면 가사 관련된 업종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업종에서 쓴 거는 조금 뭐 불공제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업종이니까 네가 신고할 때 이런 내가 통지서를 미리 보내주니까 잘 알아서 신고해야 된다라고 요즘엔 통지서가 옵니다. 옛날에는 그런 가세 정보를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옛날에도 물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세무서에서 이제 다른 업무를 하실 때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부가세를 신고를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 분기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내 매출 현황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그렇겠잖아요. 이제 1분기에는 뭐 100을 팔았는데 2분기에는 200을 팔았다가 그럼 쭉쭉 올라가다가 3분기에는 50으로 쭉 떨어져. 그런 그래프와 같은 매출 현황 같은 것도 이 홈택스에서 제가 로그인을 하면 다 분석이 되도록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홈택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원가입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그인을 일단 먼저 하시고요.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여기 계산서 뭐 이렇게 바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증명 등록 신청이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쭉 떠요. 여기에. 그 중에서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사업자 뭐 현황 신고,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 여러 가지 이렇게 바가 뜨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클릭해서 여기에 신고 내역 조회를 하겠다. 먼저 누르시면 순서대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진 않거든요. 로그인을 하시고 욕하는 순서대로 쭈루룩 들어가서 사업자 현황을 찾으신 다음에 신고 내역을 찾으면 됩니다. 사실 어렵진 않아요. 시키는 대로 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못 찾으셔가지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걸 치면은 일반 신고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 작성하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파일 변화 신고하기는 대리인들이 신고할 때 저희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대리인들이 쓰는 세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작성을 해서 이 홈택스에다 신고하는 파일로 만들어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제 요거는 아니고 직접 작성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누르면 화면이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딱 팝업이 바로 떠요. 기본 정보를 입력해라. 이 부분이 아까 제가 한 장짜리로 보여드렸던 사업자 현황 신고에서 맨 윗단이에요. 너의 이게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번호를 딱 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여기 상호, 주민번호, 대표자 이런 게 세법상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딱 다 입력이 자동으로 되고요. 이게 사업하시는 선생님들도 뭐 단독이냐 공동이냐 뭐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독이니까 단독이면 단독, 공동이면 공동 해주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건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사업자 번호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기본 정보는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시는데 한번 쭉 보시고 내가 입력했던 정보 중에서 달라질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저장하기를 이제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사업자 현황 신고서 이렇게 해서 뜨는데 여기 첫 번째 수익금액 매출 명세가 있고 공동사업자 명세가 있고 매출액 명세가 있고 매입액 명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수익금액 매출 명세를 먼저 작성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종이로 이신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필수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 작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여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작성을 하시는 걸 홈택스에서 시키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수익금액 매출 명세가 가장 먼저 있고요. 그걸 작성하기 그 탭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작성하기 클릭하시면요. 다음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금액 검토표 잡송 업종입니다. 내가 학원 이게 809003을 이렇게 치면요. 이제 이거는 무조건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업종이라고 알림이 뜨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이제 검토표를 눌러라. 여기 제가 빨간표로 해놨죠? 여기를 눌러주라고 지금 알림이 떠요. 그럼 시키는 대로 이제 확인 닫고 여기 작성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그냥 제가 다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다음 화면을 작성하기를 누르면요. 바로 이게 나와요. 학원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그래가지고 여기 업종은 809003입니다. 저희랑은 조금 다르죠? 809007이긴 한데 아무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809003 하면 종목이 자동으로 뜨고 뭐 강의실이 있으면 강의실이 있다 뭐 없으면 없다 뭐 이렇게 나한테 맞게 쭉 쓰시면 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다음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강사가 있으면 강사가 있다. 사무직 직원이 있으시면 사무직 직원이 있다. 그래서 급여 같은 게 얼마를 지급을 한다. 교수 현황에서 내가 과목은 뭐 국어인지 뭐 인원이 뭐 몇 명인지 뭐 이런 거 한 과목당이 단일 과목이면 뭐 국어에 대해서는 10만 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용을 추가 뭐 다과목이신 경우에는 여기다가 국어 다음에 수학도 있다고 하면 입력 추가를 하면 요 칸이 더 뜨거든요. 하나 더. 국어, 수학. 이렇게 해서 내용 맞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렇게 하면 쭉 내리면 이제 이렇게 국어 수학 이게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 10만 원 해서 총 이제 600명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해서 총 1년 동안 내가 1억 8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교수 현황이 이제 내가 매출액이 얼마가 됐다라는 게 이제 입력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건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관리를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교습생이 많지는 않더라도 매월 아마 이걸 조금 관리는 하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번에 학생들이 몇 명이 왔고 이제 미납액이 없고 뭐 이런 관리는 아마 하시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가정에서 가계부 작성하듯이 내 뭐 대리인을 맡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출에 대한 거, 지출에 대한 거는 좀 혼자서라도 좀 정리를 좀 끄적끄적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그걸 한번 좀 기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1년치를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종 코드 이렇게 해서 요거 다 기본 내용 다 쓰고 비용을 쓰는 칸인데요. 비용이 제일 문제예요. 사실 선생님들은 업종이 공부방과 교습소이기 때문에 이 매출은 너무 명확한데 경비 쓰시는 일이 좀 마땅치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 세팅할 때는 물론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죠. 뭐 학원을 빌릴 수도 있고 임차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기반적인 인테리어도 하시고 그다음 책상 걸상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 인테리어 용품 같은 거 다 사실 다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세팅하고 난 다음에 매월 발생하는 비용을 좀 쓰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시죠. 직원이 있으면 이렇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강사가 없으신 경우에는 직원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 같은 거를 진짜 잘 기재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 아까 강사비 이외에 없다라고 하면 일단 강사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구입비 쓰는 칸이 있고 그리고 뭐 학원에도 광고하실 수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뭐 전단지도 붙이고 뭐 출력도 하실 수도 있고 광고 선전비는 얼마고 임차를 해서 쓰시는 선생님들은 임차 뭐 보증금 월 임차료는 뭐 얼마고 그래서 총 합치면 연간 임차료가 얼마고 뭐 이렇게 차량을 쓰시는 선생님도 있으시잖아요. 차량 돌리시는 선생님들은 차량 유지비 보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량 관련된 제반 비용, 기름값 이런 건 다 차량 유지비에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상가에 있더라도 전기세라든지 이런 건 다 저희한테 부과가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저희 상가 그 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기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
하신 다음에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수익금액 검토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뭐다? 나의 매출액 1년 매출액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1년 동안 발생한 인건비라든지 광고비, 뭐 교재 구입비, 뭐 임차 보증금, 월 임차료 이런 거 이제 비용을 써주는 게 이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작성을 하고 나면요. 그다음에 뭐 이것까지는 이거 다음 화면인데요. 다음 넘어가면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요 밑에 수익금액 매출 구성 명세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제가 빨간표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수익금액 매출 명세 내역의 수익금액과 여기 구성 내역을 합계를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은 아까 처음에 수익금액 매출 명세를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돈이 저희가 1년 동안 매출이 얼마라고 했었죠? 1억 8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1억 8천을 어떻게 매출을 일으켰는지 쓰라는 거거든요. 이 칸에는 1억 8천이 원래는 국어 6천 뭐였죠? 수학 6천, 영어 6천이었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1억 8천이었다. 그걸 쓰는 칸이었다면 여기에는 그럼 그 중에서 신용카드로 학생들이 결제한 건 얼마고 현금으로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한 건 얼마고 그 이외에 기타로 해서 받은 건 얼마야 라고 구분을 하는 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억 8천을 맞추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매출을 일으켰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작성을 하면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에 1억 8천을 썼고요. 처음에. 그다음 두 번째 쓴 게 이겁니다. 신용카드 계산서, 현금영수증 관련된 내용을 쓰게 돼요. 그다음에 공동사업자는 없다는 가정하에 그다음에 매입액을 쓰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매입을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매입을 했는데, 매입 계산서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면세사업자인데 상대방도 면세사업자인 거예요. 그런 사업자하고 계산을 하면 그분이랑 주고받는 증빙이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계산서로는 100만 원. 그리고 매입세금 계산서라는 건 상대방이 가세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금 계산서로 받은 게 내가 220만 원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매입액 명세 작성하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요. 이게 좀 어렵죠, 선생님. 이게 매입 계산서로 한 게 얼마고 세금 계산서가 얼마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얼마냐 이걸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저희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를 아마 다른 상대방이 우리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려고 할 거예요. 가세사업자 같은 경우에. 내가 면세사업자지만 가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를 무조건 소비를 하는 학원에다가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매입자라고 하면 매출을 일으킨 상대방이 가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우리한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돼요. 10%를 부과를 하고. 그럴 때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면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학원 사업자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희 사업자 등록표에 보면 저희 번호가 있잖아요. 저희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이 저희가 사업자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알려주시면 그 번호에 대해서 영수증을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끄는 거를 저한테 끄는 거, 사업자에 대해서 끄는 거는 홈택스에서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쳐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계산서 수치분 작성하기와 세금계산서 수치분 작성하기를 클릭하면요. 이 세금 계산서를 상대방이 저한테 발행을 한 게 이게 홈택스상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자계산서를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꽂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조건 저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을 거기 때문에 얼마를 어떻게 발행을 했는지가 무조건 꽂히게 되고요. 전자로 하지 않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간혹 가다가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만 내가 입력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전자에 발급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입력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로 주고받고 그 사람이 내 거를 물어갔다라고 하면 여기 전자계산서를 불러오기를 누르는 순간 자동으로 내 매입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여기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이제 홈택스로 받은 거는 여기 금액이 뜨고
이거는 계산서, 여기는 세금 계산서. 이렇게 해서 금액이 자동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만 하면 사실은 홈택스에서는 다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엔 종이 계산서를 주는 일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회만 눌러주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금액을 다 꽂아줍니다. 이렇게. 얼마를 받았고 얼마가 돼서 다 숫자를 꽂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입력 완료만 눌러주시면 확인을 하셔야 되죠. 당연히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대부분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시긴 하셔야 되니까 하고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고요. 맞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고 이 숫자에 대해서 이 정도 맞아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었었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작성 완료를 눌러주시면요. 아까 처음 화면으로 이제 돌아와요. 그럼 아까 수익금액 명세서 이렇게 작성했고 이 1억 8천이 세금 계산서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구분을 한번 내가 해줬고 이렇게 매입액 증빙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320만 원밖에 매입이 없었네요. 그러면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신고하기를 눌러주면 그냥 현황 신고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황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 현황 신고를 하는 거 내 매출을 신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서로 감시하는 제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입은 그냥 공제만 받으면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제도까지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누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자도 이렇게 신고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매출 매입 누락이 현저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체크를 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입액도 써줘야 되고 매출액도 서로 확인이 되는 크로스 체크가 다 되도록 이게 연동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액 신고를 했는데 매출액이 누락이 됐다. 예를 들어 가세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럼 단방에 연락 옵니다. 매입액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매출액 신고가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입액과 매출액을 서로 상호간에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누락의 가세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매입액 명세를 하시고 계셔요. 근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자료가 나중에 또 어떻게 활용될까요? 지금 뭔가 매출과 매입이 지금 기록을 했다. 이 홈택스에 남겼다. 이 의미는 뭘까요? 나중에 이 자료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크로스 체킹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입력하실 때 잊지 말고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잊지 마시고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성하기 신고하기 누르면 신고서 제출 접수증이 있거든요. 요거 정도까지 나오면 이제 신고가 잘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현황 신고는 이게 된 건가요? 이렇게 됐고 접수했고 접수증 나타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신고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직접 안 해보셔가지고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그냥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매입을 했고 그리고 매출액이 뭐 신용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기타 매출인지 이 정도 구분을 해주면 나의 현황 신고는 거의 끝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딱 한 번 2월 10일까지 작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 넘어가서 이제 부가세는 사실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막 어렵진 않으셨죠. 그냥 막 이런 의무가 있구나. 사업자 현황 신고라는 걸 작성을 하면 나중에 서류로 쓸 수 있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파트가 이거일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막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왔다 이런 고민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이런 준비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비용을 얼마를 태울 수 있느냐, 뭐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이게 사업소득 기준,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만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그리고 사업소득, 기타소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연금도 일부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종합소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합소득세인데 오늘은 선생님들의 업종에 관련된 사업소득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쓱 지나가 볼게요. 선생님들도 수업하실 때 원론 잠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소득세라는 거는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의 저희의 과세 기준은 1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 기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에 개인의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게 종합소득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부가세하고 다르게 뭐다? 납세자랑 감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입니다. 아까 간접세, 부가세는 간접세라고 했잖아요. 소비자가 10%를 부담을 하지만 그거를 판 사람이 그걸 걷어가지고 납부를 하는 간접세라고 하면 종합소득세는 내가 벌어서 내가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세이면서 직접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우리 종합소득세는 열거를 하고 있어요. 세법상. 아까 면세도 열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세법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열거를 하고 있다는 게 이자소득 과세할게, 뭐 배당소득도 과세할게, 사업소득 과세할게, 뭐 부동산 임대소득도 과세하고 기타소득도 과세하고 퇴직소득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부부나 가족 단위에 합산하지 않아요. 개인 사업자 누구누구 나에 대한 소득만 딱 기준으로 해서 사업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자나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1,400만 원까지는 뭐 분리과세하고 그 넘는 거는 다 같이 합쳐서 과세를 하겠다. 근데 합쳐서 과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종합과세를 한다는 거는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저희는 이제 누진세를 적용받고 있잖아요. 과세 기간이 소득을 작게 벌면 소득세가 낮아지고 그 다음 과세 구간에는 세율이 높아지고 점점 올라가거든요. 누진세라는 게. 근데 그 구간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종합과세를 하다 보면 당연히 합쳐진 소득에 대해서 전체를 과세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세가 많아지고요.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조금은 혜택을 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분리과세로 종결할게.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도 분류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분류과세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퇴직소득을 지급을 해야 되거나 퇴직소득을 받아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법인, 학원, 사업 그런 데서 이제 강사를 하시다가 이제 개업을 하신 선생님도 계실 텐데 그럴 때 학원 사업자한테서 이제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럼 퇴직소득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아예 퇴직소득만 이거를 많이 높은 세율로 때려서 되겠습니까? 퇴직소득에 대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이지만 따로 떨어내서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집 팔고 땅 팔고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아예 다른 체계로 과세를 따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과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열거주의 개인 단위로 하고 있고 우리가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요. 선생님들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은 지금 만약에 학원업만 하고 있다면 무슨 소득이 발생할까요? 네,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을 이제 교육 서비스라는 사업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시에 든 선생님은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는 사업소득이 있었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학원 사업자로 그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원 사업자로서 근로소득도 받는데 기타적인 다른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도 200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았더니 양도소득도 100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자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연말정산 제도라는 걸 아마 보셨을 텐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산을 해서 300이 돼서 납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5월 31일 날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자 배당은 아까 제가 1,200만 원을 했는데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 있든 없든 아예 제외를 하시면 되고요. 연금소득이랑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깊은 얘기여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분리과세도 할 수 있고 종합과세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종합과세 대상이겠죠. 양도소득은 아까 제가 분류해서 따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을 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종합과세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연말정산을 2월 28일에 했거든요. 그럼 5월 30일에 해야 되는 소득 금액은 얼마다? 얼마일까요? 200만 하면 될까요? 자, 보시면 네. 지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과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5월 31일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고요. 양도랑 퇴직은 분류로 해서 따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신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5월 31일에 선생님들이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 금액은 연말정산을 했든 안 했든 근로소득 300과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업소득 200을 합친 500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학원 업만 하고 계신다. 난 이거에 대한 사업만 하고 있어. 그러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내년도 5월에 신고를 하는 게 맞으신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사업 1과 사업 2를 합쳐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도 하고 있지만 뭔가 근로에 대한 것도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합쳐서 내년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25년도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 학원에서 종속된 강사로 강의를 하셔가지고 근로소득을 받고 계셨다가 이제 뭐 이번 7월, 8월에 사업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사업소득이 7월부터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내년도 5월에는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근로소득세 플러스 지금부터 발생하게 되는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해서 양도소득세는 따르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과세가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양도소득은 이제 그걸 판 걸로부터 2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과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종합소득세 5월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퇴직소득도 퇴직을 한 날로부터 며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따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종합소득세랑은 무관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는 대상이 뭐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또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5월 달에는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5월 달 되면은 이제 뭐 계속 거래하시는 세무 대리인이 있으시면 그 대리인이랑 같이 이제 하실 텐데 만약에 이제 신규 사업자라든지 이제 좀 세무 대리인을 바꾸고 싶으실 때가 되면은 5월 달에 되게 바빠지시죠. 야, 너 누구랑 거래하니? 막 어떠니? 그 세무사 어떠니?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게 이제 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거의 피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월 달에 그거 25년도 수입은 사업소득은 내년 5월에 올해 한 5월 달에 신고는 24년도 기속에 대해서 신고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실 신고는 넘어갈게요. 선생님들이랑 그렇게 많이 상관이 있진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면 이제 선생님 중에서 이제 학원을 하셔가지고 사업소득도 있는데 이자 소득도 2천만 원이 넘었어. 그러면 당연히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합쳐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다른 소득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 모든 소득을 몽땅 합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종합소득세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많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많은 종합소득세 중에서 나는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고 여기 우리 그 공부방 교습소 관련된 사업소득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개념 정도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사업소득만 있어요 하면은 다른 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합소득세 세율이 조금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억이 이제 이렇게 내 돈이 내가 10억을 벌었다고 해서 10억 전체의 45%를 때리는 건 아니고요. 가세 기간에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는 15%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내 소득이 10억이라고 다 45% 떼가는 건 아니고 이 구간에 따른 이제 누진 세율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세율은 거의 매년 달라져요. 정부가 달라지거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뭐 1%, 2% 내려갔다가 뭐 가세 표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매년 달라진다는 점. 픽스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4년도 가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얼마인지, 26년도 가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얼마인지 이런 건 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누진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장황하게 얘기했던 종합소득세 중에서 사업소득만 달라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사업소득을 한번 제가 또 이론인데 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 뭐 이게 법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사업소득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세법에는. 지금 하시는 일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아이들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냥 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사업소득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소득은 다음에 대한 소득으로 한다 쭉 예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뭐 농업, 전기,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뭐 숙박업 쭉쭉쭉쭉 내려가면 저희 관련된 교육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이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제19조에 보면 교육 서비스업을 사업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가세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소득의 계산 구조인데요. 사업소득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총 수입은 뭘까요? 저희 수강료겠죠? 아이들이 이제 납부를 하는 그 수강료가 1년 총 수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 경비는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제반 경비 같은 거입니다. 이제 소모품비를 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물품 같은 이런 필요한 유형자산 같은 거를 책상이나 걸상, 그 전자기계, 이런 건 수업에 필요한 이런 기계 같은 것도 해서 유형자산 같은 걸 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차량 운영하시게 되면 차량을 사셔가지고 차량 운영 관련된 보험료나 기름료나 이런 경비. 그러니까 내가 이 학원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렇게 발생을 하게 돈을 지출하게 된 거를 필요경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거를 빼고 나가게 된 거를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사업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총 수입에서 관련된 필요 경비를 빼면 금액이란 단어가 한 번 더 붙어요.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공제하고 난 뭐랬죠? 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총이익. 그냥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소득공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4대 보험도 납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적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부양자 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이런 공제들을 빼고 나면요. 가세 표준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사업소득 즉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보면 1년 동안 이제 3억 7,200만 원을 벌었는데 여기 관련돼서 비용이 3억 2,600만 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사업소득 금액은 바로 4억 6천, 약 4억 6천 정도가 사업소득 금액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마다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나한테 해당되는 소득공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차감을 하시게 되면 가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적정한 나의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이 대충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옆에 손익계산서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손익계산서는 이제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장이라는 걸 해요. 세무사 사무실하고 매달 이렇게 지출한 거 증빙 다 받아가지고 장부를 쳐주거든요. 그럼 장부를 치게 되면 이러한 표가 나옵니다. 나의 1년치의
성과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매출 얼마 벌었고, 얼마의 원가가 발생했고, 이렇게 직원급여 얼마 주고, 이제 성격을 나누고, 이런 비용이 해서 나의 이익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법인 사업자 아니더라도 기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이제 나오긴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구조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총 수익 금액은 이제 매출액인데요. 쉽게 말하면 매출액이에요. 저희는 회계하는 사람들 그냥 매출액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료 수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강료 수입이 총 수익 금액인데 이제 이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 경비율이냐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소규모 사업자 같은 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접대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총 수익 금액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 계산도 합니다. 접대비도 하고 중소기업인지 소기업인지도 이 매출액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필요 경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가 없은 경우에 뭐 보조 강사님이 계시다, 보조 업무를 해주신 선생님이 계시다, 그럼 뭐 그런 인건비라든지 뭐 접대비, 그리고 내가 뭐 물건을 책상, 걸상, 소파 뭐 이런 비품 같은 걸 사면 감가상각이라는 세무상 비용이 실질적인 비용은 아니지만 그런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비용이라든지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관련된 차량,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차입을 하셨어.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학원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이자 비용까지 이제 필요 경비로 사업 관련된 비용을 필요 경비로 봐서 이제 이런 거를 인정을 해주는데 일단은 원칙은 이런 수입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원칙은 장부에 기록을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소규모 사업자나 저희 같이 조금 이제 시작하시는 그렇게까지 뭐 많이 복잡하지 않는 경우에 그 기장까지 하라고 하면 이게 조금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기장을 하고, 기장이라는 게 장부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기장을 하고 장부를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게 맞지만, 어, 조금 업종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를 해 봤을 때, 기장하는 건 너무 선생님들이 힘들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라는 그런 업종이나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추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습소나 공부방은 기장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죠? 아마 기장은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마 학원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고 강사도 해야 되고 뭐 비용이 이것저것 발생할 게 많으니까 기장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해서 기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저희는 아마 이 추계 신고를 많이 하실 거로 알고 있고요. 추계 신고라는 게 뭘까요? 추계 신고라는 거는 비용을요, 실질 경비가 아니라 조금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경비로 한번 봐줘 볼게 라고 하는 세법상으로 내가 경험치게 의했더니 이 정도 비용은 이 업종에서는 발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비용은 네가 증빙이 없더라도 내가 발생한 걸로 고려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추계 신고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입은 달라지지 않아요. 수입은 무조건 발생한 거고요. 비용 부분에서 이게 기장 신고냐 추계 신고냐가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추계 경비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나뉘는데요. 추계 신고도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이냐,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이냐가 다를 거예요. 선생님들은 지금 또 어떻게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 다 각자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는 거를 적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단순 경비율은요, 증빙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매출액에 세무서에서 주는 경비율을 곱한 게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증빙이 없더라도 그냥 그 비용, 그 말해주는 그 퍼센테이지를 뺀 금액이 나의 이익으로 봐서 거기에 세금을 때려버리는 게 단순 경비율이에요. 근데 증빙 같은 거를 모으기가 너무 복잡하고 지금은 뭐 많이 발생하지 않고 경비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집에서 하시거나 이렇게 주거지에서 하시는 그 공부방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투자하는 비용도 없고 인테리어도 많이 쓰지 않으셨으면 비용이 사실 실질적으로 증빙을 하실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많이 쓰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세무서에서 주는 비율을 비용으로 보고 그 나머지는 다 이익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때려서 납부를 하는 거. 그게 단순 경비율. 단순하죠, 진짜?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고요. 기준 경비율이라는 거는 실질 총 수입, 저희 수강료 발생한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총 수입에서 실지출 주요 경비 플러스 매출액에다가 기준 경비율이라는 걸 또 줘요. 국세청에서. 그럼 그거만큼을 뺀 거를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여기는 조금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준 경비율이라는 거는 보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여기 잠깐만요. 기준 경비율이라는 거는 아까 실질 지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질 지출은 뭐가 있냐면요.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로 네가 증빙 갖고 오면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증빙 없으면 그건 인정 못 해줘. 근데 증빙이 있어? 그럼 그거 갖고 와. 내가 그거 뭐 1억이든 10억이든 네가 증빙 갖고 오잖아? 그거 내가 다 인정해주고 플러스로 그 기준 경비율, 국세청에서 주는 그 경비율의 매출의 꼽힌만큼은 증빙이 없어도 추계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기준 경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장 의무를 조금 다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원칙이에요. 그냥 기장을 하는 거죠. 내가 수입 발생하면 매출 치고요. 비용 발생하면 이제 이거 뭐 복리후생비 아니면은 뭐 소모품비 뭐가 있죠? 교재비, 복사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할 때마다 정부를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식부기라고 하는데 그게 원칙이고요. 장부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근데 조금 복식부기를 하긴 또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런 건 약간 법인이라든지 좀 거래가 너무 복잡한 사람들, 구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복식부기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기준이나 단순 경비율까지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장부를 이렇게 내가 옛날에 그 가계부 쓰듯이 정도는 장부를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면 단편장부 대상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게. 이게까지가 기장신고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간편장부 대상자이거나 기준이나 단순 경비율을 개장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희는 법인 사업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있다. 근데 기준이랑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실질적인 장부가 없기 때문이에요. 장부를 쓸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청이 정한 기준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업소득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그 필요경비가 다른 데는 원칙은 증빙 갖고 와. 증빙 갖고 온 대로 내가 인정해줄게가 원칙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기장신고입니다. 그런데 장부가 없고 좀 소규모, 신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한 비용률을 적용해서 사업소득을 계산을 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자는 정기 수익금액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매일 기장을 하시진 않으시죠. 그래서 아마 세무사님이랑 뭐 매월 기장 자료를 주고받고 이러시진 않으셔요. 보통 단순이나 기준 경비율자들은.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찾아가서 신고 대리만 좀 부탁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기장 신고하시는 선생님들은 비용을 계속 발생을 시키는 그런 거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달 그런 세무사 대리인하고 이제 주고받고 해야겠죠. 그래야지 다 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월 기장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기장 신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누가 기장 신고를 하고 누가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직전 연도 수익 금액으로 업종별로 또 다릅니다. 그래서 도소매업이 얼마고 제조업 숙박업을 하면 얼마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교육 서비스업은 얼마가 기장이고 얼마가 추계라는 게 기준의 세법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업만 좀 보자면요. 직전 연도에 2,400만 원, 기준이요. 이상이거나 미만, 기준이 2,40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낮죠. 그래서 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이고요.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입니다. 근데 당해년도에 7,5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간편장부냐 복식 의무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당해년도는 기장이고 직전 연도는 만약에 추계 신고가 되는 구간이다. 작년에 2,400이었는데 올해 7,500이냐?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 이제 신규 사업자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겠죠.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는 당연히 그냥 2,400만 원 기준 순환만 고려하시면 되고요. 내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고 싶은 유혹이 매우 크죠. 증빙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단순 경비율 대상 기준 미만이고 동시에입니다. 당해년도 수익 금액이 복식부기자 기준 미만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작년에 2,400만 원 기준 미만이었는데 올해 7,50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엔드 조건입니다. 5월 아니고. 그래서 이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은 세법상 굉장히 혜택을 준 거거든요. 증빙 없이 내가 해줄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는 증빙주의인데 증빙 없이 인정을 해주는 걸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신규 사업을 해서 조금 사업이 힘들거나 아직 매출을 이제 시동을 걸기 전이신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이렇게 증빙을 갖고 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가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4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좀 낮은 편이시긴 해요. 근데 2,400만 원 작년에 미만, 올해도 7,50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 여전히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작년에 2,4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올해 7,50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신다? 그럴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당해년도 수익 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 이제 기준 경비율 제도를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작년에 이거 미만이고 올해 이상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잠시만요. 올해 이렇게 이상이게 되면 기준 경비율은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사업자여가지고 작년에 기준과 단순을 하셨다 하시더라도 올해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단순이 되냐 기준이 되냐 엔드 조건인 거를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홈택스에서 들어가면은 기준 경비율이랑 단순 경비율 제도의 그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홈택스 아까 로그인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일단 홈택스 로그인을 했는데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 칸 중에서 세금 신고라는 칸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옆에 왼쪽으로 팝업이 쭉 뜨거든요. 그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옆에 이렇게 창이 쭉 떠요. 그 중에서 신고 도움 자료 조회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두 번째 칸에 기준 단순 경비율 조회라는 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 조회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업종 코드를 저희가 809007로 한정한다고 했으니까 809007을 검색을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홈택스에서 나오는 화면입니다. 기속연도는 24년도이고 기준 경비율 코드는 809007이야. 분류를 하자면 너네는 교육 서비스업이고 세세 분류는 이렇게 뭐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기타 교습학원, 뭐 외국어학원 막 쭉쭉쭉쭉 업태는 교육업이고 그리고 기준 경비율은 할 수 있어. 근데 기준 경비율은 22.3이야. 이 정도가 비용이야. 나머지는 실질 증빙 갖고 와. 이겁니다. 그리고 단순 경비율은 네가 만약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면 78이야. 차이 많이 나죠? 기준 경비율이 22만 비용을 인정해 주는데 비해서 단순 경비율은 78이니까 78만큼만 비용을 해준다는 얘기는 100을 벌었다라고 하면 단순 경비율 일반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서 78이 비용이 되기 때문에 22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준 경비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100에서 22.3을 뺀 뭐죠? 70
8.7인가요? 제가 갑자기 계산기가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그걸 다 가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 납부를, 세율을 곱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은 인건비나 임차료 관련돼서 주요 경비에 대해서 증빙을 갖고 오면 22.3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증빙 갖고 오는 그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꼭 불리하다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 경비율의 대상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내가 주요 증빙을 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단순 경비율 적용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적용 범위 및 기준에도 홈택스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 학교 공인 학원 강의 이외에 가외 수업 지도 뭐 이렇게 해서 얻는 수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부반 교습소 이런 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809007이 공부방 교습소 코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배정을 받을 때도 809007 업종에 한정돼서 강의를 준비해달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809007이 교습소와 공부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업종에 대해서 업종 코드가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업종에서도 당연히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이 다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도 공부방이나 교습소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냥 가서 막 여러 가지 잘 모르실 때 이거를 809007로 안 하고 다른 코드로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셨다. 그러면 이 율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도 신중하게 이 업종 코드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업종 코드가 이런 기준과 단순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한번 드렸고요. 25년 기속 단순 기준 경비율은요, 26년 4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해서요, 지금은 제가 이게 24년도 기속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선생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손윤정 회계사가 이렇게 22.3이고 78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바뀔 수가 있다는 점. 25년도는 집계가 나중에 되기 때문에 26년 4월 돼야 이 기준과 단순 경비율이 조회가 되십니다. 지금 24년도밖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시지 않아서 24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업종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기준 경비율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기준 경비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올해 내가 2,4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신규 사업자라서 비교가 없다라고 하면 2,400만 원이 넘는다. 그리고 작년에 2,4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을 초과했다. 7,5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기준경비율은 총 수익 금액, 그 수강료 수입은 무조건 실질적인 그 금액에다가 주요 경비를 빼고 주요 경비에서 추가로 수익 금액에서 기준 경비율, 아까 22.4였나요? 22.4를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증빙이 없어도 인정한 금액을 빼면은 기준 경비율에 대한 가세소득, 가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배율 같은 거는 이제 둘 중에 작은 금액인데요. 그렇게 크게 뭐 지금 복잡하시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게 이제 주요 경비입니다. 그럼 주요 경비 뭐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빙 제출이 하면 인정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아까 기준 경비율 곱한 금액은 증빙이 없어도 인정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증빙 제출하면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증빙을 악착같이 모아야겠죠. 그럼 어떤 거에 관련된 증빙을 모아야 되냐? 보시면 매입 비용. 그러니까 관련된 재화를 매입을 했다. 뭐 이런 저희가 근데 사실은 저희가 교육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재화를 매입할 일은 사실은 없거든요. 이게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사시잖아요. 상품을 사서 파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재화의 매입이 좀 적용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교육 서비스업을 한정하자면 재화의 매입은 뭐 일어나지는 않아서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외주 가공비라든지 운송업 운반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는 매입 비용이 발생을 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임차료. 임차료는 또 발생하실 수 있잖아요. 임차료는 저희가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학원 상가 임대인한테 저희가 그런 세금 계산서나 증빙 받으시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저희가 주유경비 100%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약간 공격적으로 이제 교습소를 여셔가지고 엄청 그 역세권 상가에다가 들어가시면 임차료가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거 인정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증빙 갖고 오시면 세금계산서 같은 걸 받아오시면요. 이제 세법상 인정해주는 증빙인데 그런 비용 증빙을 갖고 오시면 그대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요경비에서 어떤 걸 갖고 와요? 임차료를 납부를 하고 계시면 증빙 꼭 갖고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 꼭 받으셔서 공제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교습소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서 이제 제가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인건비. 강사가 있는 게 뭐 당연히 사업적으로 규모가 크니까 좋으실 수도 있죠. 제가 사업이 잘 된다는 거겠죠? 제가 강의하는 내 몸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거는 이제 당연히 학생이 물밀듯이 물려온 그런 것도 있지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인건비가 나간다는 건 뭐 돈이 나간다는 면에서는 또 좀 아까우실 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종업원 급여라든지 일용 알바생 급여, 퇴직금 이런 거는 증빙 갖고 오면요. 다 100%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비용은 저희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그렇게 인정될 일은 많지는 않지만 임차료나 인건비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경우에 선생님 질문 주셨는데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지출하는 인건비도 주요 경비에 포함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사업소득이라는 게 혹시 강사 관련되신 거면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사 선생님들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시잖아요. 네, 강사 선생님들 경우에는 아마 저희 업종상이 어렵지 않으실까요? 네,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을 넓게 해석을 하자면 해석이 맞는데 제가 이게 세법상으로 말씀드리는 거하고 저희 업종상 안 되는 걸 또 이제 이게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세법상으로만 한정을 해서 선생님들이 교습소나 공부방이 아니라고 한정을 하고 일반적인 선생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인건비 성격의 기타 소득으로 지급하는 거나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게 경비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강사 관련된 비용들이 많으시잖아요. 3.3을 뗀다든지 22% 떼는 그런 건데요. 안 되실 수 있어요. 네, 강사가 안 되기 때문에 세법상으로의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들 그 법 있잖아요. 무슨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법상 안 되는 거여가지고 이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인건비는 저는 이제 안전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조 선생님은 다 되시죠? 뭐 아이들 그냥 안전 선생님이라든지 차량을 혹시 운영하시는 사업자 계시면 차량 선생님이라든지 그 데스크만 봐주시는 그냥 알바 단시간 근로하시는 그런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업종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건비가 된다.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강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 강사로 신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조금 위험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는 주요 경비의 증빙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거 플러스 아까 22.4 그거까지는 비용 추가로 더 해줄게. 이게 기준 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설명드린다고 하고 깜빡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서 일반율과 자가율 여기 있는데요. 이 자가율은요. 이제 선생님이 이게 내 소유 사업장인 경우에는 임차료를 내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작은 비용이나마 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내 사업장이 아닐 경우에 임차료 비용을 갖고 오면 여기 22.3 플러스 임차료에 대한 증명을 갖고 오시면 비용 인정을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내 건물로 내가 해. 근데 임차료 갖고 올 게 없어. 억울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 자가 소유인 사업장에서 할 경우에는 22.7을
인정해 주실 수 있다.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8이냐? 이게 77.7이냐? 이게선 조금 더 낮네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낮은 비율로 반대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낮은 비율로 단순경 비율은 좀 반대고 기준경 비율에는 증빙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증빙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해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율을 기본적인 세팅이 돼서 적용받으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준경비율인데 자가사업장인 경우에는 나 자가사업장이라고 꼭 그 신고하실 때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 얘기를 하셔야 요 율이 달라진다는 점부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경비율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 경비율은 이제 신규 사업을 하시거나, 그리고 신규 사업을 작년에 했고, 올해 내가 계속 사업자인데,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 단순 경비율을 올해 한 번 더 적용받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수익 금액에서 단순 경비율, 얼마였죠? 78이었나요? 78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니까 100의 수입이 발생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22에 대해서만 세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에 부합하는 미달자, 계속 사업자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 이럴 경우에 전체 증빙이 없더라도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선생님. 이게 진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증빙이 없어도 그냥 이 수익 금액이 22%만 내가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봐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단순경 비율을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 이 매출액을 뭐 일부러 가소하게 하진 않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알면은 또 활용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조금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부를 꼭 작성해야 되는 이제 7,500만 원이 넘어가셨어. 근데 장부를 그러면 당연히 기장 의무자잖아요. 복식복이 의무자였는데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또 뭐다? 또 네, 가산세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종 혜택을 준 거와 같이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사업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손이 날 수도 있죠. 번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사업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손금을 다음 연도에 공제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가 2월 결손금 제도라는 또 세법상 또 되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못해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라고 봐서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미작성 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복식부기 의무자이시면 이제 장부 기장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으시다. 네, 가산세가 또 어마어마해지니까요. 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홈택스에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되면 이제 이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홈택스에서 이렇게 해보면요.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야. 네가 근데 추계할 때에는 기준경비를 적용할 수 있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나의 정보를 확인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 제가 지금 원래 3시 50분에 한 번 쉬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하고 쉬어도 될까요? 그 종합소득세 부분을 조금 하고 조금 쉬다가 원천세를 조금 하고 바로 끝내도 될까요? 이것도 되게 예민하신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의사를 여쭤보고 네, 저번에 한번 안 쉬고 했더니 또 좀 막 불만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요거 소득세 한 장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마저 설명드리고 조금 쉬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요게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해라. 선생님들이 지금 아마도 근데 손을 드셨나요? 선생님? 아니시죠? 나중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하던 거 마저 마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현황 신고 이런 거를 잘 해주시면 된다는 거였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의 핵심 포인트는 기준 경비율이냐, 단순 경비율이냐, 이게 중요하다. 처음에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공부방과 교습소의 규모를 봤을 때 선생님들이 뭐 신규 사업자이거나 이제 조금 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단순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실 확률이 좀 높다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업소득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업종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809007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랑 엮여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사업자 소득을 신고하실 때 무조건 우리 업종이 공부방과 교습소라면 8007을 하셔야지 그 아까 설명드렸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교습소와 공부방을 같은 경우에는 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이제 지출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실 것 같아요. 강사를 진짜 파트너처럼. 그러니까 내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네가 뭐 벌어가는 것만큼 뭐 하는 거죠. 그 강사, 다른 강사들을.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이제 하시거나 기타 소득으로 하시거나 뭐 이렇게 쓰실 수는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분들을 기타 소득이나 뭐 사업 소득으로 강사를 만약에 그 교육 무슨 법일까요? 그런 교육 관련된 법과 논외로 세법상으로만 봐서 말씀을 드리면요. 강사를 채용한다. 채용한다는 건 내가 근로자를 두는 건데 채용하에 내 밑에 소속 강사를 둔다는 거거든요. 그 강사를 채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할까요? 선생님들의 이슈와 다 상관없이 저희 관점에서 세계 세무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요. 세무상 그 식대나 여가 관련 복리후생비 개정 과목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개인 사업자, 저희 공부방과 교습소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 일반 개인 사업자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1인 내가 혼자서 다 하시는 그 규모의 사업자들도 그 비용 태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요. 직원이 있어야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매출이 이렇게 자꾸 가세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직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라는 개정 과목이 올 수가 없는데요. 복리후생비라는 게 직원들 밥 사먹는 거,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복리후생 뭔가 좀 딱 들어도 뭔가를 후생을 좋게 해주는 그런 거 같잖아요. 뭔가를 조금 진짜 사업과 관련된 업종 비용은 아니지만 소모품이라든지 교재비라든지 뭐 임차료라든지 진짜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 선생님이나 보조 선생님들과 같이 일으키는 비용, 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밥을 사 먹는다든지, 이 선생님들하고 뭐 선생님을 위해서 뭐 간식을 좀 사놓는다든지, 이 선생님하고 뭐가 있을까요? 뭐 건강검진을 같이 뭐 병원비를 좀 대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복리후생 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비용을 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나 혼자 있다. 사장 나 혼자야. 나 혼자 선생님이야. 나 혼자 1인 사업장이야. 복리후생비 나오는 순간 이제 그냥 뭐 이제 사업 세무서에 전화 옵니다. 그래서 기장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 그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계정을 태워주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그 힘든 점이죠. 비용이 많이 태워야 비용이 있는 대로 발생을 한 게 있어야 또 이게 세금도 이제 조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을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건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줘야 세금이 발생을 하느니, 예? 좀 비용을 적절하게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복리후생비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는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안 좋은 점이에요. 저희 업종에서는 조금 불리한 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리후생비를 쓸 수 없고, 당연히 강사 관련된 인건비를 쓸 수가 없고, 그리고 강사 관련 인건비라는 건 급여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법과 관련 없이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그 강사 선생님을 뭐 파트너십으로 줬다. 그거는 네, 인건비는 뭐 당연히 원천세로 해가지고 3.3을 떼거나 22%를 떼거나 이렇게 해서 원천세 신고하고 뭐 이런 건 되지만 복리후생비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선생님을 잇따라 한들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용역비로 지급을 하실 수는 있지만 내 직원처럼 비용이 조금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진 않아서 그런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계속 코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선생님들 중에 지금 혹시 940803 코드 쓰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공부방인데 940803 잠깐 있으시면 손만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으세요? 다 809007이신가요? 네. 요걸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 개인과의 교습자는 940803 코드예요.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 내가 처음에 이 세무서에 제가 이제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리고 또는 집에서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 코드 갖고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고 이제 학원 강사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걸 940803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다? 940803 코드에 보실 점은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인데요. 차이 많이 나죠? 이게 저희는 비용을 무조건 태워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업종이기 때문에 이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이 처음엔 굉장히 중요하실 거거든요. 그게 세금을 아끼는 그런 거랑 또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근데 개인 가해 교습자는 940803이 맞아요. 그냥 가해 교습 다니시는 선생님인데도 사업자 등록 내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940803이 맞는데 간혹 가다가 공부방을 내시는 선생님들도 940803으로 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 세무서에서 940803 코드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담당 조사관님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방이면 뭘 하면 되겠어요? 이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 홈택스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면에 제가 809007을 딱 치면 여기 예시에 뭐가 나왔습니까? 공부방과 교습서가 나왔잖아요. 요 코드를 딱 가져가서 이게 홈택스에 안내하고 있는 공부방이니까 나는 주장하셔야죠. 809007 코드가 맞다. 그래서 이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이렇게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으실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개인 가해 교습자도 우리의 그 809007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940803은 개인 가해 교습을 하고 다니시는 선생님들의 맞는 코드가 맞으시고 공부방에는 어디에도 그 적용 범위 예시에 공부방이 없잖아요. 지금 940803 코드를 예시를 했을 때는. 근데 아까 보였던 화면에서 809007 코드를 치면 공부방이 예시에 있었으니까 공부방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809007 코드가 맞으니까 그걸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게 좋다.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뭐 사업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코드 도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17분인데 한 25분에 시작을 한번 할까요? 25분 괜찮으실까요? 25분에 제가 그러면 마지막 교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교시는 이제 원천세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원천세는 선생님들이 강사가 없거나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시거나 보조 선생님이 없으시면 사실은 지금 당장 필요하신 세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사 고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사업소득으로 하는 강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제가 그 법을 몰라갖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원천세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수업 마무리를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분에 다시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